다른 포유류 동물들, 즉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수분이 아주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 고기밖에 먹지 않는 육식동물조차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TV나 영화에서 사자가 얼룩말이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사자는 한결같이 먹이의 안쪽을 뜯어내고 배를 열어 젖혀 내장부터 먹는다. 사자가 얼룩말을 먹을 때 왜 내장부터 먹을까? 거기에 수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못 먹어서 병이 생겼는데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생긴다고 하죠. 여기서 잘 먹는다는 의미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많이 먹는다의 의미일 겁니다. 특히 만 가지 병의 시작인 비만이 바로 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오늘은 진정한 의미에서 잘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다이어트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이먼 북스에서 펴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란 책인데요. 원서의 제목은 Fit for Life로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다이어트 관련 서적으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제가 건강, 특히 치료에 관한 책 소개를 좀 주저하는 편인데요. 이 책은 그 논리의 근거에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비 다이아몬드는 본인 자신이 고엽제 후유증, 비만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자연위생학의 대가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고 이후 그 자신도 자연위생학 그리고 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인간의 생리구조를 전제로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를 여러 연구자료를 근거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글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시중의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을까? 시중에 나온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뭐든지 다 해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 왜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보았을까? 다이어트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이어트는 식사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우리 중에서 음식에 관한 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몸무게와의 싸움을 단번에 끝내주는 만병통치약을 찾아 나선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확실히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왔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위 학계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대치되는 주장을 할 때 일반인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어떤 인기 다이어트는 대부분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아주 조금만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다이어트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은 아주 조금만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둘 모두가 옳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다이어트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은 다음에 사과와 포도로 먹은 것을 씻어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조금만 먹되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법칙은 한 번에 2주 동안 그 법칙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다이어트들이 단지 지루한 칼로리 계산에 의존한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짜 음식을 약품이나 분말가루 영양제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던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그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인간의 몸은 참으로 놀라워라. 우리 몸은 언제나 독성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냄으로써 건강을 얻는다. 이것이 자연위생학의 기본이다.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이렇다.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만 문제, 즉 비만, 만성질환, 통증,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자연위생학은 일반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 체중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즉 진실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법칙들을 위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법칙을 가장 위반하고 배신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 그렇다. 바로 매일매일 먹는 식사 시간이다. 당신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매일 먹은 음식 때문이라는 결과들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다. 데이비드 루벤 박사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영양학에 관해 당신이 항상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 위에 놓여있는 그것들이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몸은 24시간 순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생리적 순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은 스웨덴 과학자 아레 와이르랜드, 미 보건과학대의 T.C. 프라이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심리학자 게이 가에르루스의 생체 시간에 관한 저술과 다른 많은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의 하루 주기 리듬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런 출처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루에 규칙적인 세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거한다. 이 세 주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하나는 하루의 특정 시간 동안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체의 8시간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킴,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분명히 우리는 일정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한다.
그리고 먹는 시간을 미루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상승하게 된다. 자는 동안 우리는 특별히 눈에 띄게 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낮 동안 섭취한 것을 동화시키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냄새가 나며 혀에 막이 씌워지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사용되지 않은 것, 즉 몸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 다음날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해보자. 깨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그것이다. 밤늦게 먹은 음식이 위를 떠난 이후에 진행되는 동화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저녁 일찍 먹기를 원한다. 음식이 위를 빠져나가는 데는 최소 3시간이 지나야 한다. 규칙적인 8시간 주기는 이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인체의 자연적 작용이 뒤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이와 똑같이 만일 당신이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 점심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배출을 하고 있었고 몸은 배출하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몸에서 반응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섭취 주기에 들어서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당신이 자연적 인체 주기에 바탕을 둔 생활 양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금 툭 삐져나온 뱃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출 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배출 주기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독성 노폐물과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배출 주기가 관건이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인 이유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섭취해왔고 그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배출해야 할 쓸모없는 각종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비만은 몸속의 독소 때문이다. 독혈증에 대해 들어보셨는가? 독혈증은 자연위생학 주창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로 존 틸튼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현대 과학에서는 현재 신진대사 불균형이라 해석하고 있다. 몸은 조직의 생성과 해체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 바로 신진대사 불균형이다. 아주 오래전 1926년 틸튼 박사는 독혈증 해설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독혈증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몸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첫째, 매일 신진대사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둘째,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찌꺼기를 통해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독혈증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 그 초과분은 당연히 쌓이고 쌓인다. 바로 그것이 비만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독소는 산성이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이다. 매일 몸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독성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몸은 이 노폐물을 뇌나 심장 등 생명의 중요한 계통 주변에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곳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방 조직이나 근육처럼 안전한 장소에 저장된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 둘레, 팔뚝, 턱 밑이 그 장소들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살이 제일 붉어져 나왔다고 한탄하는 곳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온몸이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의 몸은 불쾌감과 무기력감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지구도 물이 70%, 인간의 몸도 물이 70%.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 만약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분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어디서 수분을 얻게 될까?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야채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일과 야채가 정답이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다. 이 필요한 영양분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중에는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과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분은 몸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무엇이 맛이 좋은지만 생각한다면 몸을 세척하거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이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과일이나 채소를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갖자는 것이다. 과일과 야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섞어 먹으면 부패한다.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는 동안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다음 음식은
억지로 9m나 되는 장을 거쳐나가야 한다. 9m나 되는 장이 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사를 한 후에는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위생학 책의 이 권에서 허버트 M. 쉘턴은 의학 박사인 아서 케이슨의 실험에 대해 언급했다. 케이슨 박사는 조교들과 함께 행한 두 집단의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이 실험을 통해 한 끼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방해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그는 소화의 속도를 기록한 통제 실험을 했고 찌꺼기에 대한 최종 분석도 했다. 그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혼합되었을 때 위에서는 항상 소화가 지연되었다. 그 정도는 개인마다 그리고 섭취된 특정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갈파했다. 찌꺼기에 대한 검사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 밀입자와 단백질 파편과 섬유질이 보인 반면 따로따로 섭취되었을 때는 그 각각의 성분이 완전히 소화되었다. 만약 음식이 제대로 배합이 된다면 한 끼에 한 가지만 먹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에너지로 이용된다. 소화되지 않은 어떤 성분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음식이 부패하게 되는 큰 요인이다. 썩은 음식은 동화될 수 없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동화 주기와 배출 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한다. 이 모든 문제를 피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스테이크나 생선, 닭고기를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어떤 살코기를 먹는다면 그것이 그 식사의 한 가지 농축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농축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감자, 밥, 국수, 치즈 혹은 빵도 안 된다. 그러나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과는 괜찮다. 달리 말해서 스테이크와 함께 약간의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라는 말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채소도 좋다. 채소는 특정 소화액이 필요가 없다. 채소는 중화액이나 산성, 알칼리성액에서도 분해된다. 말하자면 브로콜리나 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더 많이 익힐수록 더 많은 생명과 수분이 그 음식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된다. 과일은 모든 음식 중에서 수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다.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세정 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생존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거의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우리 몸에 의해 소비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분해되어 포도당, 과당, 글리세린,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뇌는 포도당 이외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과일은 몸 안에서 포도당 그 자체다. 다른 음식에 비해 극소량의 에너지만 있으면 과일은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다. 다른 음식들은 1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위에서 머문다. 그것도 적절히 배합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만 그렇다. 음식이 덜 농축되어 있고 잘 배합될수록 위에서 머무는 시간은 줄어든다.
더 많이 농축되고 배합이 복잡할수록 위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다. 과일은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 후에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샌드위치를 먹고 그 다음에 과일 한 조각, 예를 들어 사과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하자. 그 사과 한 조각은 위를 거쳐 바로 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샌드위치에 의해 방해받고 만다. 그 사이에 모든 음식은 썩고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한다. 과일이 위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음식의 전부가 상하기 시작한다. 위안에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부패하고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모두 그곳에서 발효된다.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속이 거북해지고 결국 소화제를 찾아 나선다. 과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다이어트에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오전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시고 원하는 양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먹는다. 그러나 몸에 귀를 기울여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상당량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과일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화에 아무런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잘 씹기만 하면 더 소화할 필요가 없다. 일단 오전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생활에 적응이 되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에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단백질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는 육식에 관한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 즉, 단백질을 먹는다고 몸에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 조각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몸에서 단백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단백질 문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미노산을 이해해야 한다. 몸은 단백질을 단백질 상태 그대로 이용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 단백질은 먼저 소화되어 그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몸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그 아미노산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음식물에 있는 단백질의 최종 가치는 그 아미노산에 달려 있다. 필수적인 성분은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에서 온다. 식물은 공기, 토양, 물로부터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지만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식물을 먹거나 식물을 먹은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만 이 단백질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동물과 사람이 식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없다. 코끼리나 들소처럼 힘이 센 동물들은 식물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섭취한 풍부한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육식 동물들도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육식 동물을 먹지 않는다. 사자를 잡아먹는 호랑이는 없다. 하이에나와 사자가 초원에서 결투를 한 다음 그 승자가 패자의 시체를 먹는 것을 보았는가? 그들은 본능적으로 식물을 먹는 동물들을 먹는다. 모든 고기는 인간의 몸속에서 독소를 뿜어낸다. 인류는 원래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졌는가? 너무도 많은 양심적인 증거들이 노라고 말한다. 영양학적, 생리학적 혹은 심리학적으로 검토해보아도 정당성이 없다고 말한다.
우선 고기의 영양학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음식의 제일 첫 번째 필요 조건은 그것의 연료 가치에 있다. 연료는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없다. 연료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덜 효율적인 소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지방은 몸에 비축된 탄수화물이 고갈된 이후에만 연료로 전환시킬 수 있다. 과도하게 먹은 탄수화물은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이렇게 몸은 많은 양의 지방을 먹지 않고도 지방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섬유질이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섬유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섬유질은 변비와 치질을 치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기에는 섬유질이 없다. 이제 고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이용 가치에 대해 살펴보자. 요리를 할 때 열을 사용하면 많은 아미노산이 응고되거나 파괴되어 몸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사용할 수 없는 아미노산은 독소가 되어 체중을 증가시키고 몸에 불필요한 일을 증가시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고기에 있는 아미노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육식동물이나 잡식동물들처럼 산 것을 날로 먹어야 한다. 사람들은 고기를 날로 먹지 않는다. 고기는 포화지방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지방이 아니라 심장 발작의 원인이 되는 지방이다. 육식의 생리학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육식동물의 이는 길고 날카로우며 끝이 뾰족하다. 모든 이가 다 그렇다. 인간은 부수고 깨는 데 필요한 어금니가 있다. 육식동물의 턱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 찢고 물어뜯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옆에서 옆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은 으깨기 위한 것이다. 육식동물의 침은 강한 산성으로 동물의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쓰인다. 동물의 침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화학성분인 푸티알린이 빠져 있다. 인간의 침은 알칼리성으로서 탄수화물의 소화에 필요한 푸티알린이 함유되어 있다. 육식동물의 위는 단순히 둥근 주머니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초식동물보다 10배나 많은 염산을 분비한다. 육식동물의 위액은 거의 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인간의 위는 타원형이며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고 십이지장과 뒤얽혀 있다. 육식동물의 장 길이는 몸통의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쉽게 부패하는 음식물을 빨리 내보내게 되어 있다. 인간의 장은 몸통 길이의 12배이며 모든 영양분이 추출될 때까지 음식물을 장 안에 놓아두도록 되어 있다. 육식동물의 간은 초식동물의 간보다 12배에서 15배나 많은 요산을 제거할 수 있다. 인간의 간은 소량의 요산만을 겨우 제거할 뿐이다. 요산은 극히 위험한 독소로 우리 몸을 크게 손상시키는 물질이다. 모든 고기는 많은 양의 요산을 우리 몸의 내부에 뿜어낸다. 육식동물과 대부분의 잡식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요산을 분해할 요산 분해 효소가 없다. 육식동물의 혀는 거칠고 우리의 혀는 미끈하다. 우리의 손은 육식동물의 발톱처럼 죽은 동물의 시체에서 내장을 뜯어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내기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인간은 해부학적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 찢고 뜯고 으깨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 오늘 소개드린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이 평균 70톤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 음식을 잘 소화시켜 기분 좋게 배설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잘 먹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